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시청하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결혼한 지 7년이 흘렀습니다. 중학교 체육교사로 일하는 저에게 아내 한미라는 늘 든든한 동반자였죠. 피트니스 센터 매니저로 일하는 미라는 활발하고 사교적인 성격으로 지역에서도 꽤 유명한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최근 몇 달 동안 뭔가 이상한 변화들이 하나둘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업무가 바빠졌나 보다 생각했어요. 미라가 밤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오늘도 회원 상담이 길어졌어라며 지친 표정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도 성실한 아내의 모습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주말에도 외출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헬스 대회 준비 때문에 특별 트레이닝을 받아야 해라는 말과 함께 토요일 오후면 어김없이 나가곤 했죠. 미라는 원래 운동을 좋아했지만 이렇게까지 열정적이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보다 더 눈에 띈 건 외모에 신경 쓰는 정도가 달라진 거였어요. 예전보다 훨씬 비싼 운동복을 사들였고 화장품 고급 브랜드로 바뀌었습니다. 센터 이미지를 위해서라고 설명했지만 솔직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가계부를 확인해 보니 고급 레스토랑 결제 내역도 늘어났고 보충제나 운동 관련 용품 구입비도 상당했습니다. 저희 수입으로는 부담스러운 수준이었죠. 하지만 가장 이상했던 건 핸드폰을 다루는 방식이었어요.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테이블 위에 두고 다녔는데 요즘은 항상 뒤집어 놓거나 가방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고 샤워할 때도 가까운 곳에 두더군요. 문자나 전화가 오면 재빨리 확인하고는 센터 업무라며 멀리 가서 통화했어요. 어느 날 저녁 미라가 샤워하는 동안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평소라면 미라야 문자 왔어라고 알려줬을 텐데 이번에는 왠지 모르게 화면을 슬쩍 봤어요. 발신자 이름은 이사님이었고 내용은 내일 오후 일정 괜찮죠? 였습니다. 순간 가슴이 덜컥했지만 업무 관련일 거라고 애써 생각했어요. 그런데 미라가 샤워를 마치고 나와서 핸드폰을 확인하더니 빨리 답장을 보내는 모습이 어딘지 불안해 보였습니다. 누구한테서 온 문자야? 라고 물어봤더니 아, 센터 협력업체 이사님이요. 내일 미팅이 있다고 연락 주셨어요 라며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단순한 업무 연락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괜한 의심을 하고 있는 걸까요? 미라의 변화된 모습들이 하나씩 떠오르면서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미라를 믿고 싶었습니다. 7년 동안 함께해온 소중한 시간들과 추억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지내던 중 대학 동창이자 체육관을 운영하는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현아, 잠깐 시간 있으면 만날 수 있을까? 중요한 얘기가 있어 라는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민수의 체육관에서 만났는데 평소와 달리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라며 말을 망설이더니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미라가 키 큰 남자와 함께 운동용품 매장에서 나오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게 뭐야? 민수야? 지난주 토요일에 강남 스포츠 매장 앞에서 봤어. 미라 누나가 남자랑 같이 쇼핑하고 있더라고.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까 했는데 둘이 너무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웃고 있어서 이상해서 사진을 찍었어. 민수는 연달아 몇 장의 사진을 더 보여줬습니다. 미라가 그 남자와 함께 커피를 마시고 나란히 걸어가며 대화하는 모습들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둘이 고급 오피스텔 단지로 들어가는 모습이었거든요. 민수야, 혹시 그 남자가 누군지 알아? 알아봤는데 스포츠 용품 회사 영업이사래. 나이는 45 정도 되고 유부남이야. 미라 누나 센터에 용품 납품하는 업체 직원인 것 같더라고.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아무리 업무상 만남이라고 해도 토요일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함께 쇼핑하고 오피스텔까지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되나요? 도현아, 미안해. 이런 얘기하기 싫었는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민수의 미안해하는 표정을 보니 더욱 현실감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미라에게 직접 물어볼까도 생각했지만 섣불리 행동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했어요. 혹시 정말로 업무상 만남일 수도 있고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걸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의 변화들이 모두 설명되는 것 같았거든요. 밤늦은 귀가, 주말 외출, 비싼 쇼핑, 핸드폰 보안 강화, 그리고 이사님이라는 문자까지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집에 들어가니 미라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요? 민수 체육관에 잠깐 갔다 왔어. 그래요? 민수 씨는 잘 지내시나요? 평소와 다름없이 자연스럽게 묻는 미라의 모습을 보니 더욱 착잡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저의 오해인 건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미라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7년 동안 함께한 시간들, 서로를 믿고 의지했던 순간들,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계획들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어요. 민수에게서 받은 사진들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저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의심만으로는 7년의 결혼 생활을 흔들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다음 토요일에 미라를 직접 따라가 보기로 말이죠. 토요일 아침, 미라는 평소처럼 오늘도 특별 트레이닝 받으러 가야 해요 라며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더 진하게 하고 새로 산 비싼 운동복을 입더군요. 몇 시에 돌아올 예정이야? 글쎄요. 늦어지면 저녁 먹고 올 수도 있어요. 트레이너 선생님이 식단 관리도 같이 봐주신대요. 미라가 나간 후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저도 집을 나섰습니다. 미라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 방향으로 향했어요. 멀찍이 따라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트레이닝을 받으러 가는 건지 아니면 민수가 목격한 그 남자를 만나러 가는 건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강남역에서 내린 미라는 스포츠 용품 매장이 있는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정확히 민수가 사진을 찍었던 그 매장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잠시 후 키 큰 남자가 나타났어요. 민수가 보여준 사진 속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둘은 반갑게 인사를 나누더니 매장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멀리서 지켜보면서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30분 후 미라와 그 남자가 쇼핑백을 들고 매장에서 나왔어요. 그리고는 근처 카페로 들어가더군요. 카페 창문 너머로 보니 둘이 마주 앉아서 친밀하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웃음소리도 들릴 정도로 즐거워 보였어요. 1시간 정도 카페에 있다가 둘은 택시를 탔습니다. 저도 급하게 다른 택시를 잡아 타고 따라갔어요. 저 앞 택시 따라가 주세요. 기사님이 이상한 눈으로 보셨지만 다행히 협조해 주셨습니다. 택시는 여의도 방향으로 향했고 고급 오피스텔 단지 앞에서 멈췄어요. 미라와 그 남자가 내려서 자연스럽게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저는 오피스텔 주변을 돌면서 어느 층인지 확인하려고 했어요. 다행히 건물 뒤편에서 창문을 통해 실내가 보이는 곳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망원 렌즈가 달린 카메라를 가져올 걸 그랬다는 후회가 들었지만 핸드폰 줌 기능으로라도 촬영해야 했어요. 15층쯤 되는 곳에서 미라와 그 남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거실에서 편안하게 대화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잠시 후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미라가 그 남자에게 음료를 건네주면서 자기야, 이거 마셔봐라고 말하는 게 입모양으로 보였거든요. 그리고 남자는 미라의 어깨에 팔을 두르더니 자연스럽게 끌어안았습니다. 제가 7년 동안 미라와 함께할 때 보던 그런 자연스러운 스킨십이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지만 계속 초연했습니다. 미라가 부엌에서 뭔가를 준비하고 남자는 소파에 편안하게 앉아있는 모습까지 마치 오래된 연인이나 부부처럼 보였어요. 약 2시간 정도 그 자리에서 지켜본 후 저는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촬영한 동영상들을 다시 확인해 봤어요. 비록 화질이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불륜의 증거가 될 만한 장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미라를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오후 8시쯤 미라가 들어왔어요. 트레이닝 어땠어?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어요. 저녁도 같이 먹고 왔어요. 거짓말을 태연하게 하는 미라의 모습을 보니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차분하게 대화를 시작했어요. 미라야, 앉아봐.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미라가 소파에 앉자 저는 핸드폰을 꺼내 오늘 촬영한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미라와 그 남자가 함께 있는 모습이 나오자 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물어볼 말이야. 이게 뭐냐고.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도현 씨, 이건 오해예요. 정말 업무상 만남이었어요. 업무상 만남이 토요일에 오피스텔에서 이뤄지나. 그리고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저는 미라가 그 남자를 자기야라고 부르며 스킨십하는 장면을 다시 재생했어요. 미라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미라야, 정직하게 말해. 언제부터였어? 도현 씨. 언제부터냐고.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미라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석 달 전부터예요. 처음에는 정말 업무상 만남이었어요. 그런데 뭐? 그런데 도현 씨는 저한테 관심이 없잖아요.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고, 저랑 대화도 제대로 안 하고,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불륜을 저지르고서는 오히려 저를 탓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을 피워도 된다는 얘기야? 그런 게 아니라, 정민 씨는 저를 여자로 봐줘요. 저한테 관심도 많이 가져주고, 정민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더욱 화가 났어요. 이미 그 남자와 상당히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래, 그럼 이혼하자. 도현 씨, 잠깐만요. 저희 다시 생각해봐요. 뭘 더 생각해? 이미 다른 남자랑 석 달이나 만났으면서? 미라는 계속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미라야, 너 정말로 그 남자를 사랑해? 그건 솔직하게 대답해. 네, 사랑해요.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걸 느꼈습니다. 7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알겠어. 그럼 내일부터 이혼 절차 밟자. 그리고 그 남자한테도 상간 소송 걸 거야. 도현 씨, 그러지 말아요. 정민 씨는 가정이 있어요. 그러게 왜 유부남이랑 바람을 피웠어? 이제 와서 그런 걱정을 하다니. 미라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서 상담 예약을 잡았어요. 증거 자료들도 모두 복사해서 안전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미라는 밤새 울면서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더 이상 들어줄 마음이 없었어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허탈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 상담을 받고 나서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민이라는 그 남자의 아내에게 모든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같은 피해자끼리 힘을 합쳐야 제대로 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민수의 도움으로 정민의 신상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45살, 스포츠용품 회사 영업이사, 결혼한 지 12년 된 유부남이었어요. 아내는 40살 김수진 씨로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저는 수진 씨가 근무하는 학교로 찾아갔어요. 퇴근 시간에 맞춰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수진 씨가 나오는 모습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김수진 선생님이세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할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는데 잠시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수진 씨는 당황스러워했지만 제 간절한 표정을 보고는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겨주었어요. 사실 선생님 남편분과 제 아내가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모든 걸 설명했어요. 민수가 찍은 사진들과 제가 직접 촬영한 동영상까지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수진 씨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민이가 그럴 리 없어요. 분명 오해일 거예요. 하지만 증거들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점점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특히 미라가 정민을 자기야라고 부르는 장면을 보고는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제 아내 말로는 석 달 전부터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더 오래되었을 수도 있어요. 수진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정민이가 야근이 많다고 했었는데 주말에도 접대가 있다면서 자주 나갔었거든요. 그럼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으셨겠네요? 네, 있었어요. 향수 냄새도 다르고 핸드폰도 예전보다 조심스럽게 다루고 하지만 설마 했는데 수진 씨와 저는 그날부터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각각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진행하기로 한 거죠. 선생님, 저희가 힘을 합쳐서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해야겠어요. 네, 맞아요. 이런 일을 하고도 아무 일 없이 넘어간다면 안 되죠. 변호사는 저희가 가져온 증거들을 보고는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특히 제가 직접 촬영한 동영상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불륜의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 경우는 드물어요. 상간 소송에서 상당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수진 씨는 정민에게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했어요. 저도 미라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혹시 정말로 반성하고 관계를 정리할 의향이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이미 사랑한다고 고백한 미라가 쉽게 포기할 것 같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니 미라가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려고? 친구 집에 가서 당분간 지낼 거예요. 도현 씨한테 피해 주기 싫어서요. 피해는 이미 충분히 줬지. 그나저나 그 남자 아내한테 모든 걸 다 얘기했어. 미라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어요. 도현 씨, 그러면 안 되는데. 왜 안 되는데? 당신들이 한 짓을 생각해봐. 미라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짐을 들고 집을 나서면서 미안해요라는 말만 남겼어요. 하지만 그 미안하다는 말이 진심인지는 의문이었습니다. 수진 씨와 함께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정민과 미라에게 각각 상간 소송과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위자료는 정민에게 2천만 원, 미라에게 1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소송장이 접수된 후 며칠 뒤 정민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제안한 거였습니다. 위자료를 절반으로 줄여주시면 조용히 합의하겠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저와 수진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여기서 물러서면 안 돼요. 끝까지 가야 합니다. 맞아요. 이런 일을 하고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다니 너무 뻔뻔해요. 재판 준비 과정에서 더 많은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정민이 미라에게 비싼 액세서리를 선물한 기록, 둘이 함께 간 고급 레스토랑 결제 내역, 심지어 해외여행까지 함께 다녀온 것이 밝혀졌어요. 수진 씨가 정민의 신용카드 명세서를 확인해 보니 지난 석 달 동안 상당한 금액이 미라와의 만남에 사용되었더군요. 이 정도면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거의 이중생활 수준이에요. 변호사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첫 번째 재판이 열렸을 때 정민과 미라는 각각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났어요. 정민은 끝까지 단순한 업무상 만남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저희가 제출한 증거들 앞에서는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미라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진심으로 사랑했던 것뿐이라며 위자료 금액을 줄여달라고 호소했어요. 하지만 판사는 냉정했습니다. 피고들의 행위는 명백한 불륜이며 원고들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고 인정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정민의 추가 비리도 드러났어요. 회사 법인카드로 미라와의 만남 비용을 처리한 것들이 발견된 거죠. 이는 회사에도 알려져서 정민은 직장에서도 큰 곤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정민 씨가 회사에서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진 씨가 알려준 소식이었어요. 미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륜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트니스 센터에서의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센터 회원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져서 이미지가 실추되었고
결국 사직하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두 번째 재판에서 판사는 최종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 정민은 원고 김도현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피고 한미라는 원고 김도현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 또한 피고 정민은 원고 김수진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 저희가 요구했던 금액보다도 더 많은 위자료가 인정된 거였어요. 판사는 피고들의 행위가 매우 계획적이고 지속적이었으며 원고들에게 준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서 정민과 미라의 표정은 참담했어요. 특히 정민은 총 4,500만 원의 위자료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미라도 직장을 잃고 위자료까지 물어야 하니 앞이 막막해 보였습니다. 선생님, 드디어 끝났네요. 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수진 씨와 저는 서로를 격려하며 재판장을 나섰습니다. 비록 힘든 과정이었지만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판결이 확정된 후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라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온 거였어요. 도현 씨, 정민 씨가 갑자기 연락을 안 받아요. 만나자고 해도 피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던 사이인데 판결이 나오자마자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다니요. 그럴 줄 알았어. 진짜 사랑이었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책임을 지려고 했을 텐데. 도현 씨, 정민 씨가 저랑 결혼하겠다고 했었어요. 이혼하고 새로 시작하자고. 미라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동정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수진 씨에게서도 비슷한 소식을 들었어요. 정민이가 집에 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더라고요. 이혼은 절대 할 수 없다면서 한미라 씨와는 완전히 정리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그럼 수진 씨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직 결정 못 했어요. 아이들도 있고. 하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죠. 정민의 변심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위자료 4,500만 원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서 아내와 이혼까지 하면 재산 분할로 더 큰 손해를 봐야 했거든요. 게다가 회사에서도 이미 문제가 된 상황에서 가정까지 파탄나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었고요. 미라는 점점 더 절망적인 상황에 몰렸습니다. 피트니스 센터를 그만둔 후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고 했지만 불륜 소문이 퍼져서 쉽지 않았어요. 특히 운동 관련 업계는 좁은 편이라서 소문이 금세 돌았거든요. 도현 씨,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민 씨는 연락도 안 받고 일자리도 구하기 어렵고 그건 네가 해결할 문제야. 나한테 도움을 요청할 상황이 아니지. 저는 냉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였고 미라의 어려움에 동정할 이유도 없었거든요. 정민은 아예 연락처를 바꾸고 미라를 완전히 차단했다고 했어요. 회사에서도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서 피트니스 센터 쪽 업무하는 거리를 두게 되었고요. 사실상 미라를 버린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진짜 사랑이었다면서 이렇게 버릴 수 있을까요? 수진 씨도 정민의 변절에 어이없어 했어요. 처음부터 진심이 아니었던 거죠. 단순히 재미로 바람을 피운 거였을 거예요. 미라는 정민의 회사 앞에서 기다리기도 하고 그가 자주 가던 장소들을 찾아다니기도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정민은 철저하게 피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미라가 찾아가면 보안팀에 신고해서 접근 금지 조치까지 받았다고 했습니다. 도현 씨, 정민 씨 연락처 혹시 아세요?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미라야, 정신 차려. 그 사람은 이미 너를 포기했어. 현실을 받아들여. 하지만 미라는 끝까지 정민에게 매달리려고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안쓰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했지만 결국 일방적인 감정이었던 거죠. 정민에게는 그저 잠깐의 일탈이었을 뿐이었으니까요.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수진 씨는 결국 정민을 용서하기로 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가정을 지키겠다고 하더군요. 다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정민이 회사를 그만두고
수진 씨의 고향으로 이사해서 새로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정민이가 모든 조건을 받아들였어요. 회사도 그만두고 제 고향에서 작은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거든요. 잘 생각하신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는 아빠가 필요하니까요. 정민은 위자료를 분할 납부하기로 하고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완전히 다른 운명을 맞았어요.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부모님께도 사정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부모님은 미라의 불륜 사실을 알고 나서 크게 실망하셨고 한동안 연락을 끊으셨다고 했어요. 우리 딸을 이렇게 키우지 않았다면서 운전박대를 당했다고 하더군요. 미라는 임시직이나 아르바이트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위자료 1천만 원도 분할 납부하기로 했지만 수입이 불안정해서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법원에서 강제 집행 절차까지 밟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도현 씨, 위자료 좀 분할해서 천천히 줄게요.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법원에서 정한 일정대로 내면 돼. 개인적인 사정은 고려할 생각 없어. 저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미라가 어려운 것은 자신의 선택 때문이었으니까요. 피트니스 업계에서는 이미 미라의 평판이 바닥에 떨어져서 재취업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그동안 쌓아온 경력과 인맥이 모두 무너진 거죠. 새로운 분야의 일을 시작하려고 해도 나이가 걸림돌이 되었고 경험도 부족했습니다. 반면 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혼이 확정된 후 받은 위자료로 전세자금을 마련해서 새 집으로 이사했고 혼자 사는 생활에도 점차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동료들이 많이 위로해주고 응원해줘서 힘이 되었어요. 도현 선생님, 새로 시작하는 거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좋은 일들만 있을 거예요. 동료 교사들의 격려를 받으며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갔습니다. 수진 씨와는 가끔 안부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근황을 확인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제대로 된 대가를 받을 수 있었어요. 혼자였다면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함께해서 힘이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미라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자료 납부도 밀리고 있고 안정적인 직장도 구하지 못했다고 해요. 정민과는 완전히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고 새로운 만남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한때는 진짜 사랑이라고 믿었던 관계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난 거죠. 저는 이제 과거를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값진 교훈을 얻었어요.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고 잘못된 선택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말이죠. 미라와 정민이 치른 대가를 보면서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